지난 토요일 날 판례 특강한 거 있죠? 그 촬영이 돼가지고 좀 홈페이지에 올라갔거든요. 그 서버비 좀 내고, 한 번 더 들으시려면은 들으시고, 그 더 늦지 않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으면 헛방이다. 그 지금 며칠 안 지나서니까 좀 배속해가지고,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6시까지 한 거를 학원에서 오면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리고 집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지금 원래는 한 번 보는데 15일로 돼 있거든요. 15일. 전국적으로 15일이 기준이에요. 그거를 20일로 늘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듣다가 그냥 지나버렸다 그러면 한 번 더 사무실에 와가지고 한 번 더 열어주이소 이러면 그때는 공짜로 열어줄 수 있거든. 하여튼 활용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 최고를 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우선 이행지체는 원래 최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행지체라도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정기행위, 하나는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최고 필요 없다, 면제 특약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자, 그럼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총 몇 개냐 한번 적어볼까요? 1개, 2개, 3개, 이행불능 4개, 불완전 이행 5개. 그 다음에 6개는 약정해제입니다. 약정해제. 그 다음에 7번째는 사정 변경으로 해제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담보 책임으로서도 해제할 수 있거든요. 담보 책임 상해 해제. 요 8가지를 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8개. 이행지체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이행불능, 불완전행에서 완전행 불가. 그 다음 뭐였더라? 약정해제, 사정변경해제, 담보책임상의 해제. 8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했으면은 핵심은 다 했습니다. 자, 뒤로 170페이지 넘어갑니다. 해제 효과. 자, 해제 효과가 제일 중요한데, 해제 효과. 해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해제 효과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해제 효과.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 3월 1일 날. 자, 중도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중도금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집이 을 쪽으로 넘어갔다. 자,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무불이행. 그러면은 갑은 요 매매를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해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자, 첫째, 해제를 하면은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소급적 무효. 자, 5월 1일부터가 아니고 3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그럼 소급적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합니다. 자, 그때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하느냐? 당연히 복귀하느냐? 당연히 복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넘겨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자, 갑은 뭐 합니까? 5천만 원을 반환하고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입니다. 자, 좀 전에 합의 해제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법정 해제는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자 중에서도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법정 이자를 가산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럼 을은 뭐 하느냐? 뭐 하기는 집을 반환해야지. 집을 반환하고 플러스, 그죠? 집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합니다. 과실을 반환해야 돼. 과실. 자, 과실을 반환할 때는 왜 중요하냐?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깡그리 반환합니다. 깡그리. 깡그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깡그리 반환한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전에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에서 있었죠? 그때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냐 반환하느냐, 선이면 수취하고 악이면 반환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무효 취소일 때는 적용되는데 해제일 때는 적용이 안 된다. 해제는 원상회복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과실은 원상회복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자, 그리고 원상회복끼리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원상회복끼리. 이거는 조문이 있다 그랬죠? 548조, 549조. 자, 그리고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갑이 원상회복 청구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는 AND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ND. 원상회복 청구도 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아니고 취소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이래 되거든요. 그거는 선택으로 해야 됩니다. 선택. 특강할 때도 이야기했고 사기 강화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갑의 원상회복과 을의 원상회복은 동시한관계인데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동시한관계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갑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을이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갑이 원상회복하는 거하고 을이 원상회복하는 거하고 동시한관계인데 갑이 원상회복하는 거하고 손해배상하는 것도 동시한관계냐? 맞다. 이렇게.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게 어디 있더라? 한번 찾아볼까? 손해배상 청구 172페이지 있네요. 자, 172페이지 8번 9번을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8번 9번 그리고 6번은 안 읽어도 됩니다. 6번 안 읽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해제가 됐을 때 제3자가 보호되느냐, 이게 억수로 중요하다. 자, 을로부터 제3자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3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은 첫째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안 하느냐, 해당하느냐,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 해당 안 하는 사람이 7명, 해당하는 사람이
7명. 이렇게. 거기 있네. 17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보호되는 사람 7명, 보호되지 않은 사람은 7명 정리하기. 고로 돼 있지? 자, 우선은 보호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기는 채권적 지위자입니다. 채권적 지위자. 여기는 물권적 지위자다. 물권적 지위. 이렇게. 그리고 물권적 지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각종 등기한 사람, 소유권 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등기한 사람은 물권적 지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은 등기하나 대항력을 갖추나 같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 다음에 6번째는 뭘까요? 기억날까요? 이게 중요한데 물건을 가압류나 압류한 자. 이렇게 7번에는 가등기한 자까지. 요거는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좀 익숙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 판례 특강할 때 요거를 조금 응용하는 그 판례가 있거든요. 거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라고? 소유권 등기, 전세 등기,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물건을 가압류, 압류한 자, 가등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7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심심한데 뭐 또 써야지. 어차끼고 지가. 그죠? 1번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 2번이 뭘까요? 채권을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사람. 이렇게. 세 번째는 뭘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네 번째는 등기도 안 했고 대항력도 없는 희발이 없는 순수 임차인.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고 대장에 등록만 한 사람. 그 다음에 분양권을 전매한 자. 분양권 전매한 자.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요게 또 판례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지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 또는 양수인. 요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서. 자, 그러면 여기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네. 각종 등기했다. 물권적 지위. 맞죠? 등기하나 대항력을 갖추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 외우면 된다. 그죠? 물건을 대상으로 가압류하면은 물권적 지위.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하면은 채권적 지위. 그리고 요것도 또 판례에서 물어봅니다. 판례에서. 그죠? 판례에서 구체화된 거는 7번하고 2번입니다. 2번. 자, 그러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돼 버립니다.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하자마자 병의 권리는 소멸. 여기에 해당한다면 권리가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존속합니다. 그러면 존속하는데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해제 전에 들어왔다. 해제 후에 들어왔다. 해제 전에 들어오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들어오면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거기까지. 오늘 잘 반응하면은 다음 주에 특강할 때 재미있다.
재미가 있다는 것은 알아듣는다. 민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외운다는 뜻이 아니고 알아듣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듣는다. 그걸 좋은 말로 이해한다, 소화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하더라도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보호되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제 전에 왔다면 선악을 안 따지고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일 때만 보호, 이렇습니다. 자, 그거 뭐 별로 할 것도 없다. 자, 매매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매매 예약 있죠, 예약. 예약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수준 높고 재미있게, 그죠? 좋은 문제로 출제가 됐어. 매매 예약.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은, 그죠? 제가 볼 때는 별 한 개 이상 안 돼. 여기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거를 흐를 찔러가지고 또 도로한 사람이 또 내붙다. 그럼 제가 이제 완전 손들어 보는 거지. 그죠? 확률상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20% 이하야. 제가 수업 시간에 50% 이하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에? 출제 가능성이 50% 이하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50% 이상만 되는 거에도 70점 맞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요거는 그래도 심심하니까 간단하게라도 보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혹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갑이 토지를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기로 3월 1일 날 예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3월 1일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했다. 3월 1일.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약, 본계약, 예약, 본계약. 이렇게 해요. 근데 예약 중에서는 일방 예약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예약인지 모를 때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있어요. 예약 완결권. 이것도 쉬워. 한자인데 한자. 예약을 완결시켜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그걸 뭐라고? 예약 완결권. 요거를 한 사람이 가지면 일방, 두 사람이 다 가지면 쌍방.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을을 뭐라 할까요? 을을 예약 완결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예약상 권리자, 예약 완결권자. 매수인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이게 안 됐잖아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어야 매수인, 매도인 되거든. 그럼 갑을 뭐라 할까요? 갑을 예약상 의무자라고 합니다. 예약상 의무자. 이렇게. 그럼 요 놈의 예약 완결권은, 그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10년의 제척기간. 그리고 핵심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그죠? 가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 뭐 할 수 있다고?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중간에 3월 10일 날쯤 돼가지고, 땅 주인이 갑으로 바뀌었네. 그 민법에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을은 가만히 있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다. 갑은 가만히 있는데 을이 넘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사례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3월 10일 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4월 1일이 됐어. 4월 1일이 되면은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결론은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그럼 갑 다시를 뭐라 할까요? 양수인이라 합니다. 현재 소유자, 양수인.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상 의무자 갑에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가등기를 했으니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본등기도 우리가 배운 대로 뭐라? 갑에게 행사합니다. 갑에게. 그럼 갑을 뭐라 할까요? 자, 가등기를 기준으로 을을 뭐라 한다? 가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가등기 권리자.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4월 1일 돼 가지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도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한다. 통일돼서 쉽잖아요, 그죠? 예약완결권도 갑에게, 본등기 청구도 갑에게. 갑을 뭐란다? 예약상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양수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계약금 넘어갑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올해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정신체리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다. 정신체리자. 계약금. 여기도 사소한 것은 접어두고 핵심적인 것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지금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지급하면은 계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이렇게 1,000만원 지급. 자, 매매는 주된 계약, 요거는 종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자, 주종관계에서 동시에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매매와 환매특약,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매매와 계약금 계약, 임대차와 보증금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계약금 계약은 왜 시험에 잘 나올까? 특이한 계약이거든. 다른 거는 전부 다 낙성 계약인데, 이거는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요물. 뭐요? 요물. 지민 씨는 요물 계약이 뭐라고 생각돼요? 요물 계약이 무슨 뜻일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요물스런 계약이다. 요물스런 계약.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갑이 청약을 하잖아요, 그죠? 청약을 하면은 을이 성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락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이야. 성락만으로. 이게 99.9%입니다. 청약과 성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니까. 낙성계약. 낙성계약이 99.9%야. 그런데 성락만으로 안 돼. 뭔가를 지급하거나 교부를 해야 성립돼. 이거를 뭐라 한다고? 요물계약. 요물. 요게 뭐냐? 물적 급부거든. 물적 급부도 필요한 계약. 줄여서 뭐요? 요물계약.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특이하게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고 싶어서 환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1,000만원 계약금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그러면 합의만으로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합의한 만큼 그대로 지급을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을 해야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해제를 어떻게 합니까? 을은 1,000만원 포기하고 갑은 2,000만원 상환해서 해제. 그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거꾸로. 자, 합의는 했는데 1,000만원 지급을 안 했거나 500만원만 지급했어. 그러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1,000만 원 주기로 합의했는데 500만 원만 지급했다. 이때 값은 100을 상환해서 해지하고 을은 5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한다. 그러면 X라고. 해지 자체를 못한다고. 아시겠죠? 잘 가시고. 자, 그리고 계약금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약금 기능이 있고 하나는 위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약금. 해약금이 무슨 뜻입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돈, 즉 해제 기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제 기능. 위약금은 뭐예요? 계약에 위반했을 때 배상으로 내는 돈. 요거는 손해배상 기능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민법은 아무 소리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약금으로.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부터 한번 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약금으로 해제하려면, 계약금으로 해제하려면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 착수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행, 착수의 대표가 뭐예요?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자, 이행, 착수가 무슨 뜻이냐? 일부 이행. 우리 대법원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죠?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착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거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부 이행으로서 착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요거 기억하면은 천재인데 천재. 예? 예. 잔금 준비했어. 등기소의 동행 촉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객관식은 좋은 거는 뭐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있는데 찍으면 되잖아.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잔금 준비 플러스 등기소 동행 촉구. 요렇게.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을은 포기하고 해지하고, 값은 뭐예요? 100을 상환해서 해지합니다. 이렇게. 자, 상환의 의미도 이행 제공입니다. 실제로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했는데 을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을이 거절하면 반드시 공탁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공탁 안 하고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해지의 특징 두 가지. 첫째는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된 게 없죠. 그러니 원상으로 돌려줄 것도 없죠.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계약금 자체로 해지함으로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 해약금으로 추정되는데 손해배상 기능까지 가는 위약금 기능이 생기려면은 위약금 특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약. 근데 이 특약은 인쇄로 아예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온 데 보면은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인하면은 특약을 한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라. 중도금을 지금 지체를 했습니다. 중도금. 자, 을이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값은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죠. 즉 2천만 원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 해제도 되고
또 요거는 뭐요? 이행지체 맞죠? 채무불이행 맞죠? 그러면 법정 해제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금 해제도 되고 뭐도 된다고? 법정 해제도 된다고. 갑의 입장에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다, 계약금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중도금 지체를 이유로 해제한다, 법정 해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면은 이 경우에 계약금으로 해제하랍니까? 법정 해제하랍니까? 법정 해제해야지. 만다고 2천만 원 돌려주고 합니까?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바보 아니면 법정 해제로 갑니다. 법정 해제 사유가 없을 때 하는 게 뭐요? 계약금 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 해제도 할 수 있지만 법정 해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법정 해제는 또 좋은 게 뭐예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계약금 계약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자, 갑이 을과의 매매를 법정 해제하면서 또는 법정 해제 안 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서 청구하느냐, 입증 안 하고, 그죠? 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바로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특약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누군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근데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계약을 위반하면은 요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가자. 무조건. 이걸 뭐라 한다고? 위약금 특약.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까요? 입증 안 하고 1,000만 원만큼 손해배상으로 받아갈까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받아가고, 특약이 있다면 입증 안 하고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갑니다. 알겠죠?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실무에는 특약이 다 돼 있지만 시험에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만큼을 바로 챙겨갑니다. 그게 특약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해서 청구해서 받아갑니다. 이렇게. 자, 표시 좀 합시다.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3, 4번 묶으시고, 그거를 조금 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 4번. 자,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 요건 해가지고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하라 되어 있죠? 근데 이행 착수인지 아닌지가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했어. 미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착수냐? 아니다. 결론은. 허가 신청하는 것도 착수가 아니고, 허가 받은 것도 착수가 아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 제기를 하는 것도 착수가 아니다.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176페이지 양괄호 3번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에 미음.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쭉 밑으로 내려와서 양괄호 4번 위에 4, 5번 묶으시고, 4, 5번 묶으시고, 4, 5번. 자, 이행기 전에도 착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한 다음에 요 토지가 3억짜리로 폭등했습니다. 갑은 뭐하고 있을까요?
자살 준비하고 있지 지금. 아니 1억으로 팔았는데 좀 있다가 3억짜리가 돼버렸어. 그럼 갑은 뭐 하고 싶다?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고 싶다. 을은 뭐 하고 싶다? 해제를 막고 싶다.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갑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해서 3억짜리를 찾아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을은 만다. 갑의 계약금 해제를 막고 싶다. 그럼 을이 막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빨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이행착수를 해버리면 갑이 배액을 주더라도 해제가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자, 중도금 지급 시기가 4월 5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4월 5일 날 지급해야 착수냐, 그 전에 지급해도 착수로 보느냐? 우리 판례는 그 전에 지급해도 착수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3억짜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고? 착수로 해야 된다고. 착수. 그 실무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요즘. 에? 팔고 난 뒤에 2억이 올랐다. 팔고 난 뒤에 2억이 폭락했다. 이런 게 많잖아요. 급작스럽게. 그럼 한 놈은 해제를 하려고 그러고 한 놈은 막으려고 그러고. 막는 사람은 뭐라고? 빨리 중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빨리 지급하니까 저기 안 받아. 그럼 공탁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177페이지 있는 게 보세요. 5번에 매매 효력이 있거든요. 매매 효력이 있다. 거기 보시면 1, 2, 3번까지를 묶어서 과실 문제. 그 다음에 6, 7번은 대금 지급 장소. 대금 지급 장소.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조금 쉽게요. 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옛날 했는데, 과실을 누가 먹겠느냐? 과실을 누가 먹겠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런데 요 집에서 과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법정 과실이겠죠? 사용료가 생겨버렸다. 이거를 누가 먹느냐 그 말입니다. 매도인 갑이 먹느냐 매수인 을이 먹느냐. 간단합니다. 간단. 첫째, 등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첫째. 두 번째, 매수인 을이 대금을 완납을 해버렸어. 완납하면은 무조건 매수인이 먹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완납을 안 했다. 그러면 현재 점유자가 과실을 먹습니다. 이렇게 끝이야, 끝. 자, 매매 목적물에서 과실이 태어났을 때 매도인 갑이 먹느냐, 매수인 을이 먹느냐. 어떻게 판단한다고? 대금을 완납하면은 무조건 매수인이, 대금 완납이 안 돼 있으면 현재 점유하는 자가 먹습니다. 등기한 자가 아닙니다. 점유한 자가 먹는다. 자, 그 다음 대급 지급 장소. 자, 지금 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요거는 양산에 살고 있고요. 집은 희한하게 저쪽에 창원에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을은 어디에서 1억을 줘야 되느냐? 양산에서 줘야 되느냐? 창원에서 줘야 되느냐? 서울에서 줘야 되느냐? 매매 대금을 어디서 지급할까? 제발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인터넷 뱅킹 이래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7년째 하고 있다 지금. 자, 아무 소리 없으면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줍니다. 뭐라고? 매도인의 주소지에 갖다 줍니다. 그럼 그 말은 을이 갑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까? 갖다 주는 채무를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지참채무. 이렇게 갖다 주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와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재지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5번에 6번 보세요.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현 주소지. 7번.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 됐죠? 그렇게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